네, 이제 하겠습니다. 어, 이게 애매하네요, 마이크가. 그, 핸드 마이크? 아. 좋네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오토 인코더랑 베리셔널 오토 인코더입니다. 네. 일단 퀴즈는 좀 쉽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션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수식이 왜 이렇게 많냐, 약간 이런 거를 느끼셨을 텐데, 이게 사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들이 다 수학적인 거를 다룰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서, 제가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저도 수학을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 담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최대한 한번 그 수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단호하고요. 일단 딥러닝 관련돼서 좀 다시 복습을 해보고, 그걸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MLE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함수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MLE적으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지, 그거를 여기서 이제 좀 얻을 수 있고, 또 뭐 그 노테이션에 대한 표시, 네트 노테이션에 대한 이제 그 좀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전 지식에서는 그걸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오토 인코더입니다. 오토 인코더 다음에는 오토 인코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오토 인코더와 이름은 같은데 베리에이션이 붙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루고, 이 5번은 이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는 못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걸 넘겨야 되네. 네, 우선 첫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용상한데? 네, 첫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첫 번째 사전 지식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우선 그 데이터가 이렇게 N개가 있죠. N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N개의 데이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뭐 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사진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3짜리고 여기가 뭐 28짜리 사진 데이터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벡터로 돼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다뤘고, 이건 뭐 CNN 쪽에서 이렇게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단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라벨,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D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이제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노테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뒤로 가면은 수식적인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노테이션의 의미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 레이어나 뭐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이제 함수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 형태 이게 그 모델이죠.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뭐 CNN 모델을 사용할지, 뭐 RNN 모델을 사용할지, 그 레이어는 얼마나 할지, 그런 거에 관한 거고요. 이제 이 세타는 웨이트랑 바이어스, 거기 안에 있는 가중치들이고요. 여기 안에 이제 X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완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인데요. 저희가 이제 로스 펑션의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MSE랑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클래시컬이라고 이제 명명한 이유가, 뒤에서 MLE로 로스 펑션을 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뭐 같긴 한데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시컬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스 펑션이란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서로 다른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예측값이랑 실제값 사이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로스 형태로 차이를 나타내냐 겁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도 보시면은 쉽게 이전까지 한 모델 종류
그리고 뭐 예측에 대한 이제 로스 펑션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학습을 시키죠. 이거를 뭐 최소화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를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이 차이가 최소화되는 거기에 이제 아르규먼트, 이거 아까 웨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최소화될 때 웨이트를 여기 이걸 붙여서 이게 그 옵티멀 최적의 이제 최적의 트레이닝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이 모델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정 입력, 고정 출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모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웨이트는 이렇게 이거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스 펑션을 사실 정의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의 가정상.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데이터가 저희가 아까 그 D에서 1부터 N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N개 각각의 그 X가 있고, 이 X에 따른 F 세타의 X가 있고, 또 이 실제값인 Y가 있는데, 이거가 각각 1부터 N개가 있는데 이걸 다 이제 더한 거가 이제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는 1부터 N까지 더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의 첫 번째 어썸션이고 가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파이널 값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값이 하나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널 값을 쓴다. 이것도 이제 로스 펑션의 또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다 하실 건데, 그러면은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가장 최소가 되는 이 아르규먼트, 이 변수인 웨이트를 디센트로 사용을 하고, 이건 이제 이터레이트 방식이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만큼 이동을 할 때 이게 이동을 했을 때 더 작아지면 뭐 이동을 하는 거고, 언제 멈추냐, 그냥 같을 때 멈춘다. 그래서 이거는 깊게 안 다뤘었는데 아마 세션 때, 그러면 이 델타 세타를 어느 정도 이동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그 수학적으로 한 게 있어요. 이거를 뭐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풀면은 뭐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여기 넘기고 하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로 잡으면 이게 항상 델타 L이라는 게 로스의 변화량이 항상 이제 음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를 델타 세타만큼 이 정도씩 이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음, 사실 여기까지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음,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웨이트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렇게 이터레이션 방식으로 K, 일단 뭐 K 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계속.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기호가 복잡해서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많이 하시는 그냥 백프로퍼게이션 관련된 거고요. 아마 이거 이제 편미분을 더 이제 쉽게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질문이 클래시컬 로스 펑션, 아까 MSE랑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죠. 이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언제 이거랑 이거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은 일단 이렇게 뭐 하나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 서메이션 하고, 이제 여기 시그모이드로 하면은 0부터 1에 이제 y 값이 나오겠죠. 0부터 1에 y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은 웨이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 웨이트가 초기화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트가 초기화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웨이트가 달랐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웨이트가 이렇게 다른 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학습 속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죠. 지금 이거는 MSE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MSE를 사용하면은 웨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학습 속도에 좀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게 클수록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웨이트를 이렇게 편미분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변화하냐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얼마만큼 변화하냐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함수를 미분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함수를 미분해서 여기에 그 z 값이 시그모이드 함수 들어가기 전에 이 아웃풋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최대가 0.25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낮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런 식이잖아요. 코스트 펑션이 로스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A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하면은 뭐 이런 식이 되고,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MSE 같은 경우에는 활성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활성 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MSE보다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뭐 하나 선택할 때는 좀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 이제 시그모이드일 때만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딥러닝,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가 많을 때랑 여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 베니시 때문에 렐루를 사용할 때는 이게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시컬 로스 펑션을 봤을 때 MSE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다. 어떤 게 더 뭐 좋은지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 꺾이죠. 근데 이제 MSE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꺾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다른 웨이트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네, 똑같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훨씬 더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MLE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를 해석을 하냐라고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전과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이 이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로스 펑션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웃풋이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값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컨디셔널인 확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가 돼요. 그러면은 아까는 MSE랑 크로스 엔트로피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이제 변수로서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P가 있습니다. 이 P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가정을 할지,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으로 저희가 가정을 하면은 MSE가 나중에 유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르누이로 하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로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MLE를 한번 다뤘었는데 MLE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로스 펑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거의 제곱 MSE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가 이제 기본이었을 때 이거의 이제 프로브를 살펴본다는데, 이거가 기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파라미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MSE랑 대응되는 게 이 프로브를 이제 가우시안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 정규분포로 생각을 했을 때 이 x축이 y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가우시안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평균이 이렇게 다를 텐데 첫 번째 예측치가 이제 세타 2로 가중치가
학습을 시킨 f 세타2의 x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평균으로 파라미터 중에 평균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f 세타의 세타1의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의 이 아래가 이제 y이기 때문에 이거 풀업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풀업이니까 이거 세타2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률이겠죠. 그리고 세타1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률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거랑 같으면 좋겠잖아요. 이거랑 이제 같으려면은 이게 프로브가 커야겠죠. 이거랑 이게 가깝잖아요. 이거랑 이거 뭔데 뭔 만큼 이 프로브가 작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이제 확률이 커지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크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여기까지 그 확률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서메이션 각각의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1부터 n까지 그걸 더해주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고 미니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취해서 그런 식으로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가중치에 대해서 이렇게 옵티멀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모수를 저희가 찾고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걸 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측한 값이 하나의 값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떤 형태의 이게 이제 f 세타의 별의 스타의 x6겠죠. 이런 형태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y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E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은 MLE로 봤을 때 이게 MLE로 해도 되냐 약간 그런 거에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합니다. 이거를 정의를 할 때 그 인디펜던스라는 조건과 여기서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 이란 거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게 각각의 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아까 그 이 로스 펑션의 두 가지 가정 있잖아요. 이거를 결론적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로스 펑션을 정의할 때 아까 이 ML이 자체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도 해주고 로그도 취해주고 마이너스를 해서 아까 여기 앞에 봤던 이런 식이 로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은 MLE의 관점으로 봤을 때 MSE랑 CE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떨 때 이거를 써야 되냐 이게 있는데 아까 말했죠. 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P라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모수로 사용할 거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을 볼 거냐, 아니면은 베르누이 동전 한 번 던져서 뭐 꽝이나 앞면이나 뒷면이냐 나오는 거에 으로 볼 거냐, 확률을 볼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식을 풀면은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아까 그 마이너스인 이 마이너스 로그의 라이클리후드인 이 로스 펑션이 이렇게 ms 이꼴로 나오고요. 이거의 이제 로스 펑션은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로스 펑션은 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스 펑션은 저희가 어차피 모수로 이거 두 개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해도 괜찮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MLE를 사용을 해도 결론적으로 같으니까. 그리고 뭐 멀티베리에이트 여기서는 이제 변수 하나로 보고 저희가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여러 개잖아요. 뭐 행렬도 그렇고 이제 그걸로 확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저희가 에스티메이트 추정을 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 값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 결론값으로 아웃풋값으로 이걸 내보내고 이거를 어떤 디스트의 파라미터 평균과 이 프로브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0부터 1값을 갖죠. 그리고 이거는
평균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값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마지막 값이 저희가 이 값을 갖는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MSE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인코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게 이제 인코더고 여기 있는 게 디코더죠. 그래서 오토 인코더라도 부르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X 값만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nsupervised 러닝이고 이 예측 값이 그 라벨링된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X가 인풋 값으로 들어가서 이 레이턴트 벡터라는 벡터를 만들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아웃풋 값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랑 보면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야 되죠. 이렇게 약간 7이고 이건 7이 번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약간 달라야 되는데 이게 과적합 때문에 약간 다르게 해야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챕터 3에서 여러 가지 오토 인코더가 그거를 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NN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3짜리, 28짜리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뭐 플래튼 시키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차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FC 레이를 계속 사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크기에 이렇게 레이턴트 벡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 피처를 저희가 이제 익스트랙션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센테이션 러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차원 축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또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축소한 거를 저희가 CNN 쓰면은 계속 줄여들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반대로 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키우면은 반대로 이런 형식으로 이 벡터, 예를 들어서 1과 2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원 축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오토 인코더라는 게 이러한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 사실 오토 인코더가 먼저 그 생긴 과정 중에는 먼저 인코더가 먼저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을 시키냐, 이 데이터의 피처들을 어떻게 잘 가지고 있게 우리가 압축을 시키냐에서 이제 인코더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압축을 시키는 과정 중에서 매니폴드 러닝, 차원 축소의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면 얼마나 잘 축소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압축된 벡터를 통해서 다시 이거를 재생 정보를 아직도 얘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로스 펑션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면은 이 뒷단에 디코더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 노드 수 같겠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y 값이랑 여기 있는 x 값이 같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는 이제 언슈퍼바이스드였는데 그거를 입력값과 같도록 제가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슈퍼바이스 문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차원 축소를 위해서 인코더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디코더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니폴드 러닝 있잖아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비선형 차원 축소 방법이고, 이전에 차원 축소할 때 저희가 언슈퍼바이스드이면서 비선형 결합에 이 오토 인코더가 있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다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결론적으로 여기 이 y 값이랑 이 x 값이 y-x에 이렇게 시그마의 제곱을 하면서 MS 형태로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훈련을 시키면서 학습이 다 되면은 여기 있는 웨이트들이 다 이제 학습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떼어서 여기 있는 것도 제거를 하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여기 인풋 데이터를 압축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코더만 사용을 해서 이제 매니폴드 러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자면은, 데이터가 이런 형식으로 있을 때, 만약에 데이터 간의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그냥 유클리디안 거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두 개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 구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펼쳐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구조를 찾는 게 바로 차원 축소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스페이스에 벡터 스페이스의 하나의 이제 서브 스페이스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펼쳐보면은 오히려 이제 A1이 아까 여기서는 B랑 더 가까웠는데 여기서 보면 A2랑 더 가깝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매니폴드 러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사례인데,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이 형태랑 이 형태를 제가 중첩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평균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약간 번지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거를 매니폴드 러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평균을 하면은 여기상에서 이 평균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코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턴트 벡터라거든요. 이 줄인 거를. 그리고 보통적으로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적어요. 노드 수가. 왜냐면 차원 축소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이턴트 벡터로 하는데, 그럼 이 레이턴트 벡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레이턴트 벡터는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축 그리고 이 두 번째 축이 각각 예를 들어서 그 로테이션에 관련된 축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 관련된 이제 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테이션 관련된 축이면은 이렇게 이 값이 여기서 나온 값이 1, 2, 3, 4 이렇게 변할수록 조금씩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이즈 관련된 것에서도 이렇게 1, 2, 3, 4 변하면은 사이즈가 뭐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턴트 벡터가 이러한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으면은 레이턴트 매니폴드 러닝이 잘 되어서 레이턴트 벡터가 충분히 여기 있는 값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토 인코더가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지 봐보면은 뭐 인코더, 디코더 아까 이렇게 말한 거 그대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MSE를 썼네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시그모이드 썼다가 딥러닝에 풀리 커넥티드 썼다가 그 다음에 뭐 렐루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엄청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가 그러면은 그 인코더를 떼어가지고 차원 축소에만 사용하냐, 매니폴드면은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중 하나가 스태킹 오토 인코더라는 겁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저희가 CNN3에서 이제 다뤘는데요. 이렇게 이제 784개의 노드가 있고 이 1000개의 노드 이렇게 있는 레이어가 이 정도에 있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그 가중치 초기화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중치 초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면은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거를 떼서 가져오고요. 여기 있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FC 레이어면 이게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구조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가져와가지고 여기 있는 웨이트들을 이 오토 인코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뒤집어가지고 오토 인코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차피 여기 있는 인풋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오토 인코더 형식으로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 학습을 시키면은 이 웨이트 값들이 최종적으로 나올 텐데, 이 웨이트 값을 여기 있는 초기 웨이트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다 결정이 되면은 이걸 픽스를 시키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오고 여기 있는 거를 또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한번 그 오토 인코더를 돌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것도 이제 픽스 시킨 다음에 이것도 해서 돌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최종 레이어 관련돼서는 랜덤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킹 오토 인코더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전체적인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 전체의 그 웨이트를 초기화 시킬 때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트랜스퍼 러닝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에서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CNN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처음에 이렇게 엣지를 찾거나 뭐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 있고, 이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컨볼루션 레이어를 써서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거를 FC 레이어를 써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인코더가 차원을 축소하기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피처의 특성을 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시킬 때 이걸로 학습을 시킵니다. 오토 인코더 형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여기 있는 피처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떼서 가져간 다음에 이 뒷부분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 전체를 학습시킨 경우에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닌 경우랑,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경우랑 레이블이 부족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경우에 좀 학습 성능이 좋지 않고 모델 좀 학습하는데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 인코더를 쓰면은 저희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 앞단의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앞단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오토 인코더로 구현을 하고 나머지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은 전위 학습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이상치 탐지인데요. 저희가 오토 인코더가 x에서 예측값이 x 햇이라고 볼게요. y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x를 저희가 x랑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나중에 나온 값도 정상 데이터랑 가깝게 나와야 됩니다. 그 출력된 이 y x 값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비정상 값이 나올 경우에는 이 x 값이랑 좀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상 값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정상이랑 비정상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게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하고 3장부터는 다음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52분이니까 8시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8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오토 인코더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인코더 부분이 있고 이게 레이턴트 벡터 그리고 이제 디코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X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거를 제가 흔히 뭐 Y로 표시하고 여기서는 X의 해시라고 표시합니다. X에 대한 예측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제가 X랑 이렇게 차이를 보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딥러닝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과적합이죠. 데이터가 이제 여기 X 뭐 하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기 이제 과적합을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을 했던 게 여기 7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7이 나오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생긴 7이어야 이제 과적합 없이 학습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오토 인코더 부분에서는 어떤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과적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약간 유사한 약간 다른 이런 형태의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D 플러스 노이징이잖아요. 네, D 플러스 노이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흔히 이렇게 X를 쓰고 사실 이게 없었죠. 이게 없은 다음에 바로 인코더에 이 X 값이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수로 나타낸 이유가 이 매우 복잡한 형태가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를 뭐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거치면은 이 인풋 값이 이거면은 결론적으로 이 함수를 거쳐서 이 h의 x라는 거가 이제 아웃풋이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함수를 쓰고 아까 앞에서도 그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h 세타 h 이게 이제 인코더 부분의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겠고 뭐 가끔 가다가 여기 안에다가 세타로 표시를 하면은 이 세타는 이제 웨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코더의 웨이트. 아무튼 이전까지는 이전 인코더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x가 그대로 이렇게 인코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인코더의 결과값인 이 hx가 레이턴트 벡터로 나오고요. 이게 또 이제 디코더에 들어가서 g에 그러면 뭐 h에 뭐 x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로스 펑션을 기존의 이 x 값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디노이징은 일단 노이즈가 들어갔으니까 노이즈를 추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노이즈는 어떻게 추가를 하냐가 있는데 이건 뭐 대충 그냥 생각을 하면은 그 어떤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사진이 있을 때 이 일과 관련해서 뭐 이런 형식으로 노이즈를 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그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x 기분 x의 이런 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이 노이즈를 인코더 단에 넣고 결론적으로 이 인코더가 계속 이렇게 돌죠. 이렇게 이 노이즈가 들어간 값이 계속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 노이즈가 들어간 아웃풋 값이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는 인풋 값과 이제 로스 펑션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과적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이즈는 뭐 언제까지 투입을 하냐 하면은 랜덤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구분 가능한 최대 추가로 한다고 하고 또 뭐 그 노이즈 추가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랜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랜덤한 것에 대해서 각각
익스펙테이션으로 모두 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디스트 형태가 나오면 이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를 그러지 않고 그냥 몇 개 뽑아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런 방식을 이제 뒤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걸 쓴다는 거를 한번 언급해 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디노이징, 그러니까 노이즈를 추가하고 이거를 노이즈를 이제 구분을 하는 형태의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면은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토 인코더랑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봤을 때, 여기 저희가 CNN에서 여기 첫 번째 레이어는 각각의 엣지를 뽑아내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모양을 뽑아내고, 이제 점점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핵심적인 거 보잖아요. 이제 오토 인코더를 봤을 때 뭐 엣지 같은 게 보이지 않죠, 사진에 대해서. 근데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엣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게 저 성능이 좋은 것 같죠. 그리고 뭐 이거는 웨이트 디케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L1 규제랑 L2 규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 가중치, 그러니까 앞에 회귀개수들의 합을 이제 평균한 다음에 같이 규제를 한 다음에 MSE 플러스 그 가중치들의 합을 어느 정도 커지지 않도록 그 막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절대값이나 그 제곱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한 게 웨이트 디케이고, 이거를 이제 비교한 이유가 웨이트 디케이 방법도 L1, L2로 확장을 해서 이제 같이 과적합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니스트 셋 같은 경우에 오토 인코더랑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해가지고 하면은 뭐 더 성능이 잘 나왔다 이런 거고요. 앞에서 다뤘던 스태킹 오토 인코더에서 스태킹을 따와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봤을 때 뭐 사실 스택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테스트에 대해서 오류가 적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축은 얼마나 노이즈를 추가할 건지 그거에 대한 비중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점점 추가하니까 이렇게 오차가 줄어들죠. 근데 노이즈를 너무 많이 추가하면 오히려 구분을 못하니까 이렇게 다시 성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인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과적합을 막는 오토 엔코더를 다뤘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구분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거긴 해요. 뒤에 있는 것도. 근데 이제 앞에 거는 그냥 이 노이즈가 있는 거를 그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 대신에 여기 있는 y 대신에 y에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였는데, 여기 있는 이제 컨트랙티브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냥 아까 했었던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있는 이제 항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보시면은 아까 그 인코더 단에 있는 게 h의 이렇게 함수였죠. 그래서 x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x 말고 여기에 이제 노이즈가 추가된 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 값인 이 레이턴트 벡터가 이 두 개가 차이가 크지 않는 항을 추가한 겁니다. 크지 않다는 항을 추가한 거고, 여기가 이제 이게 있는 거는 저희가 아까 노이즈를 추가할 때 그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다 더해준다는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스토캐스틱이고요. 이거를 또 아까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테일러 익스텐션 사용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테일러 익스텐션으로 풀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뒤에 항을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이 붙은 컨트랙티브 오토인코더고요.
이거를 테일 익스펜션으로 좀 근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컨스트럭티브 오토엔코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능 비교하면은 이게 더 좋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토엔코더를 끝내고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는 사실 오토엔코더의 이름만 같지 거의 이제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는 것 말고는 크게 이제 그 세부적인 목적이나 수학적인 개념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목적이 일단 반대죠.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차원 축소를 위해서 인코더를 생각을 해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를 만들어서 그 디코더에 나온 아웃풋 값을 이제 인풋 값인 x랑 비교를 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걸 넘어가서 어, 어, 음, 이것도 볼게요. 이걸 제가 중간에 좀 추가를 했었는데 음, 슬랙에 그 댓글 보시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 있는 레이턴트 벡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이 정보를 통해서 그냥 어떤 뭐 이미지 같은 거를 생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축이 2의 배수고 두 번째 축이 3의 배수고 이게 뭐 3의 배수면 1이고 뭐 0인 이건 예시가 안 맞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니면은 그걸 뭐 사실 딥러닝이니까 알 수는 없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Z가 이제 그 랜덤 베리어블로 정의된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렇게 1, 2, 두 개의 노드가 있고 이 값이 1, 2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항상 뽑으면은 웨이트가 다 이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고자 같은 1, 2여도 나올 수 있는 이미지가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저희가 MLE를 도입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죠. 왜냐면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을 시킨다는 게 그 저희가 디스트를 학습시킨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면은 다양한 것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너레이티브의 목적은 사실 하나만 이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없던 것도 생성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률적인 이야기가 약간 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Z를 그냥 뭐 그냥 베리어블로 생각을 하지 않고 랜덤 베리어블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디코더인 뉴럴 네트워크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형태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여기 본 것처럼 여기 함수 형태의 G가 있고 여기 세타는 여기 있는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웃풋 값은 여기 있는 Z가 여기 있는 웨이트를 거치고 여기 있는 디코더 뉴럴 네트워크를 거치고 나오는 아웃풋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목적이 있거든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목적은 여기 있는 PX라는 게 있어요. 이 PX라는 게 있는데 여기 결과적으로 이 저희가 여기서 뽑은 게 있잖아요. 뽑은 게 데이터셋이 X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인풋 값으로. 그러면은 이 인풋 값을 저희가 여기서 뽑힐 확률이 높도록 하고 싶어요. 아까 ML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죠. ML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Y에
이렇게 아웃풋 값을 최대화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이 프로브 자체를 최대화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게 이런 형식은 쉽게 뭐 어려 보이는데 엄청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각각의 이제 그 이게 이제 Z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Z에 관한 거를 이렇게 확률을 곱해서 적분해 준 거니까 엄청 그냥 깊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음, 여기 있는 게 그러면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 여기 있는 거를 이제 Z가 거치면은 여기는 아웃풋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값이죠. 아웃풋 값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실제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MLE 형태가 되죠. MLE가 아니라 likelihood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likelihood가 있고 이거를 이제 각각의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게 뭐 수학적으로 되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거를 최대화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아까 그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MLE 자체를 최대화를 했거든요. MLE 자체를 최대화하기도 했고 사실 그 로스 펑션이었던 MSE랑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기도 했잖아요. 이게 아까 같은 거란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걸 한 거예요. 제가 기존에 했던 거를 한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는 뭐가 이제 목적이냐면 MLE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PX라는 거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화하는 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MLE를 최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MLE를 최대화하는 거 식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PX를 최대화하는 식이 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목적식에 더해서 이걸 최대화하는 게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랑 오토 인코더의 이 수식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화하는 항을. 그러면은 뭐 어, 그러면은 그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면은 MLE만을 사용하지 않느냐? MLE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는데 아까 MLE 중에서 MLE를 어떻게 하면은 MSE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로스 펑션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 A라는 사진이 있고 여기는 A에서 이 앞단이 잘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A인데 여기서 픽셀을 하나씩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각각의 MSE를 구해보면은 이거랑 이거 사이에 MSE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MSE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각 픽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 MSE가 크게 나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MSE를 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잘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이게 잘 나오도록 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SE 그러니까 즉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는 generative의 목적이 있는 그 variation을 오토 인코더는 이걸로 이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px를 도입을 해서 이것도 같이 최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px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px를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px의 뭐 z 이런 게 투입이 되고 이 px의 이런 뭐 z 같은 거는 또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또 이거는 여기 있는 이걸로 저희가 또 어프로시메이션 근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계속 이거를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근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베리에이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랜덤 베리어블로 저희가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서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고 명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조가 전체적으로 오토 인코더는 나타나고요. 이렇게 인풋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인코더 아까 말했던 그 인코더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거치면은 아까는 레이턴트 벡터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벡터 하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개가 나옵니다. 뮤랑 이제 시그마를 제가 두 개의 이제 병렬적인 레이턴트 벡터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는 가우시안 인코더로 제가 가정을 하기 때문인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오토 인코더랑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파라미터랑 여기 있는 또 이제 랜덤 값이 들어가서 또 이거 만드는데 그러면은 또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이거랑 이거를 만들어서 그 정기분포인 거 가정을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뮤 i랑 시그마 i로 정기분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로 여기서 이제 샘플링해서 뽑아가지고 zi 아까 말했던 레이튼 벡터를 만든 다음에 디코더 형식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약간 이렇게 복잡스럽게 또 이제 새롭게 샘플링을 하느냐 여기서 샘플링을 하느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랜덤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이 수식과 관련된 랜덤 베리어블과 관련된 것들에 그렇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면은 여기 알려진 여기 그냥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기분 데이터 X로 보고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거에다가 시그마를 곱한 다음에 이걸 더하면 어차피 이 분포를 따르게 되잖아요, 노멀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방식을 이제 리파라메이션 트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px를 최대화하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오토 인코더가 했던 것처럼 MLE를 최대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저희가 비교를 하는 거가 기존의 로스 펑션이었죠. MLE로도 구현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MLE.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될 수도 있고 MSE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오토 인코더에서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규제가 여기로 나옵니다. 목적식이 이쪽으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생성된 어떤 디스트리뷰션과 여기 이제 뭐 여기 PZ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얼마나 같은지에 관한 이렇게 규제항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수직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렇게 좀 복잡한 수식적인 게 아마 세션 3번 정도가 더 남았을 건데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어떤 벡터나 뭐 노이즈 같은 행렬 같은 걸로 이제 이미지 같은 걸로 생성을 해내는데 근데 오늘 다룬 거는 여기서 여기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고요. 이게 이제 px를 뭐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근사를 해서 계산을 하고 아까 그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근사를 한다는 게 이 의미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근사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기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좀 성능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뤄보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있는 그 어떤 벡터가 있어요. 임의의 벡터가. 이 임의의 벡터를 가지고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지 형태면은 이렇게 이미지 형태의 아웃풋이 되도록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 가중치나 레이어나 노드를 쌓아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말했죠. 여기 있는 이 Z가 하나의 그냥 밸류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미지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 형태로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이 프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Z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우시안이든 아니면 노멀 같은 말이고 또 뭐 있죠? 유니폼이든 익스포넨셜이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나의 이제 디스트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수식적으로 처리를 해나가는데 이거의 의미가 사실 p의 x의 하에 여기 그 여기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에 관련된 펑션이 이거로 봤을 때 p의 x의 바의 g의 x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z겠네요. z를 여기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나온 이 아웃풋 값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실제 값은 x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 약간 그 likelihood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디셔널 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가 아까 이거를 이제 최대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두 개의 곱으로 시그마를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계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 근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뒤쪽에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까지 했던 거는 이거가 있고 근데 여기서 그 근사를 하기 위해서 인코더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Q에 이거는 그냥 뭐 함수라고 보면 되겠고 Z의 X라는 거는 왜 Z의 X냐 하면은 여기 있는 P의 세타의 Z의 X를 어프로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이거랑 근사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X가 있고 여기 있는 레이턴트 벡터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나중에 여기 뭐 아웃풋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수식적으로 봤을 때 기호로 봤을 때 P 세타인데 Q에 저희가 X를 집어넣은 다음에 Z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데 Q에 X인데 Z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반대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P도 P 세타에 Z인데 X는 알기가 쉬워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해야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해야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앞에 있는 인코드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거를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따른다는 샘플링 과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구하려고 했던 이 px를 로그 형태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평균하면은 다 이렇게 여기 각각의 이제 샘플된 그 조건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다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그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기로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왜냐하면 그냥 좀 크니까 표기로서 내려간 거고, 여기 있는 거는 베이즈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를 뭐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를 곱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완성된 식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이건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식이고, 이거 두 개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있는 예측값을 그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뒤에 나올 건데, 여기 있는 예측값은 사실 reconstruction error라고, 저희가 오토 인코더에서 했던 MLE를 최대화하려 했던 그거랑 이제 같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라고 두 분포가 같은지 다른지에 관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로그 px를 풀면은 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최소의 값인 엘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엘보라는 부분은 리컨스트럭션 에러랑 레귤레이션 에러로, 레귤레이션 부분으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고요. 아까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하이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가 추가되는 데 있잖아요. 지금은 px를 최대화하는 게 이렇게 목적식으로 나온 거고, 이제 MLE를 최대화하는 부분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지는, 여기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 자체도 MLE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게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그 목적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이것만 들어가 있고,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여기 있는 뒤에 이 분포들 간에 얼마나 비슷한지, 이거에 이제 차이가 들어갔다는 게 두 개의 이제 목적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가정이 있거든요. 인코더랑 디코더 부분에 가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거랑 그 이걸 보시면 되겠는데, 디코더를 저희가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 저희가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인코더는 항상 가우시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베르누이나 아니면 가우시안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디코더가 최소한의 학습 데이터는 생성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코더가 최소한의 학습 데이터는 잘 레이턴트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한 이런 게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그 오토 인코더랑 다르게 그 PX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 X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한다는 최소 그 성능을 보장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겐 같은 그런 모델이랑 다르게 여기 이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성능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한다는 게 장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 인코더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